안녕하십니까. 현상학과 하이데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는 우선적으로는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후설 현상학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저서 가운데서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저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제일 먼저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현상학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심리학, 그리고 선험적 현상학, 그리고 생활세계적 현상학, 그리고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현상학의 이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기술적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적 심리학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그 뒷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기술적 심리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특히 이제 그 후설 현상학에 영향을 주었던 브렌타노의 기술적 심리학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후설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상학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기원을 더듬어 보게 되면 이 볼프 학파의 람베르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람베르트가 현상학이라고 할 때는 진리와 오류의 중간인 가상, 이런 가상으로서의 현상에 대한 이론을 현상학이라고 람베르트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칸트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칸트는 람베르트를 매우 존경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특히 본체계와 현상계, 누메나와 페노메나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 이 페노메나라고 하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가져왔고, 특히 이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근거라는 글에서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와서 물리학에 있어서의 운동론의 한 부분으로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겔에게서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현상학이란 말은 더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헤겔의 현상학은 존재론적 맥락에서의 현상학이고 후설은 인식론적 견지에서 현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람베르트, 칸트, 헤겔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와 여러 연관을 맺고 있지만 후설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은 아무래도 마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자연과학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설 자신의 심리학에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저서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이 저서에서 자신이 사실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올 때는 마하나 헤링 같은 이런 자연과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현상학적 방법을 더 철저하게 가져가면서 자신의 현상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하가 물리학적 현상학, 현상학적 물리학, 현상학적 접근 이런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마하가 현상학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물리학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형이상학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바로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후설은 마하가 물리학에서 제창한 형이상학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그런 이제 방법의 정신에 따라서 현상학이란 말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후설이 자신의 이제 학문을, 자신의 철학을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연구 2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저서에서 현상학은 기술적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때 현상학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마하의 어떤 이제 이런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했던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이걸 철학적으로 더 철저하게 가져가려고 하던 그런 방향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렌타노의 영향도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브렌타노는 자신의 철학을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은 발생적 심리학하고 크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렌타노의 주장은 뭐냐면 나의 심리학은 발생적 심리학이 아니라 기술적 심리학이다. 그리고 심리 구조학 혹은 심리 고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브렌타노가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888년, 1889년 강의에서 강의 제목을 공시할 때 기술적 심리학 또는 기술적 현상학이라는 용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강의에서는 현상학이 논의되지 않았고 이 브렌타노가 별로 이 명칭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브렌타노의 철학적인 어떤 특징이 후설 현상학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브렌타노는 순수한 내적 경험하고 그 내적 경험에 있어서의 소요의 엄밀한 기술, 이 내적으로 경험된 것이 중요하다. 순수한 내적 경험. 그리고 그 내적으로 소요된 것을 엄밀하게 기술하는 이런 이제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설의 새로운 현상학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브렌타노의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중지, 현상학적 환원, 본질 기술, 이런 성숙한 단계의 현상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러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브렌타노의 이런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후설 이전에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람베르트, 칸트, 헤겔, 그리고 이제 그 브렌타노도 용어적으로는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후설이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것은 마하나 헤링인데 특히 마하의 이런 이제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후설의 이런 이제 그 현상학에 있어서 기술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발전해갈 현상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설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후설 철학의 출발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후설은 수학자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수학자로 철학을 출발을 했지만 브렌타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학에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칼 슈툼프 교수 밑에서 수의 개념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내면서 사강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수의 개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논문에는 심리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수의 개념에 대하여. 자, 이 말은 뭐죠? 후설의 첫 번째 이제 연구 주제가 수라는 거였죠. 수의 본질, 수의 개념,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수를 어떻게 이제 조사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심리학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 수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학문의 바탕에는 심리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주의의
어떤 이제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후설의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설이 현상학 단계가 되기 이전에는 특히 이제 스승인 브렌타노의 심리학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쓴 글이 바로 수의 개념에 관하여 심리학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리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글을 발전시켜 가지고 산술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못하고 일부만 내고 후설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일단 그 중단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현상학에 이르기 이전에 이 후설의 심리학주의의 면모를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연구 1에서 이런 산술의 철학을 낼 때 자신을 이렇게 이제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느냐? 처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논리학 일반도, 연역적 학문들의 논리도 모두 심리학에서 그 철학적 해명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배적 확신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수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아주 근본적인 학문들도 모두가 다 심리학으로 그 토대가 닦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주의자였던 후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후설이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철학으로, 수학에서 철학으로 넘어오게 된 하나의 이제 그 계기인 거죠. 한마디로 뭐냐?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의 기초를 알고 싶다는 거죠. 수학의 기초라고 할 때 수의 개념, 또 논리학 이런 것의 기초를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을 철저하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바로 심리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학의 기초를 이렇게 이제 그 닦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심리학주의로 후설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그 수의 개념 혹은 산술의 철학, 이런 이제 그 개념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수 개념을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의 개념에 관하여서 일단 수를 정의해야 되는 거죠. 수를 어떻게 보았냐면 몇 개의 하나로 이루어진 다.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들의 다. 다수라는 거죠. 하나들의 다수성. 그래서 이제 아인하이텐이란 말은 하나들이란 말이죠. 하나들의 아인의 필하이트. 이 말은 뭐냐면 다수라는 거죠. 다수성. 다. 그래서 이제 하나들의 다라고 하는 하나들로 이루어진 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유클리드 때부터 되풀이된 이 정의가 이제 후설에게도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정의에서 후설은 다의 개념부터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후설은 이 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총체라고도 하는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합적 결합이라고 하는 자발적 행위를 매개로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단순히 주어져 가지고는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여지고 묶여져 가지고 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가 어떻게 결국에는 이루어져서 다가 되는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행하는 활동의 성과로서 정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바로 수라는 거죠. 그래서 수가 이런 이제 경험 이전에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적 작용이 수를 만들어낸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러니까 가히 심리학주의라고 우리가 부를만 하죠. 결국에는 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 활동의 성과이고 우리 정신의 창조물이고
이게 이제 수가 그냥 우리의 마음 없이 별도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수라고 하는 수를 다루는 이 수학에 있어서 더 깊이 공부를 하려면 결국에 심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술의 철학, 자신의 이제 초기 공부를 다 집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으고 헤아리는 이 자발적인 활동에 되돌아가서 집합론과 기술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근원적으로 명백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산술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저서의 어떤 기획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설의 처음 철학은 일종의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수학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모으고 헤아리고 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수학을 정립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그 수학의 철학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던 이런 연구가 현상학적 구성적 연구였구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이나 기수 이런 이제 대상들을 구성적인 지향적 능동성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최초의 연구였다고 본 거죠. 이런 이제 뭐 그 이야기들 현상학적 구성적 연구 지향적 능동성에서부터 해명하려고 하는 최초의 연구 이런 말은 이제 보니까 내가 이때도 일종의 현상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학문적인 그런 그 입장을 정립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나 되돌아보게 되면 이 산술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런 이제 현상학의 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된 반성, 구성, 환원, 의미부여 이런 것들은 현상학적인 방법의 싹이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후설에게 있어서 회의와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94년 이전에는 심리학주의적 입장에서 수학의 개념들을 분석해,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술의 철학이라는 책까지 냈는데, 그런데 이제 1894년부터 스스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레게가 산술의 철학에 대해서 서평을 낸 것을 통해서 이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산술의 철학 2권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수학과 철학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산술의 기초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보류하게 되면서 순수 논리학과 인식론의 새로운 정초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논리 연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 연구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미 심리학주의에 대한 자기 비판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프레게, 나토르프, 볼차노 등의 이런 논리적 객관주의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 연구 1권을 발표하면서 객관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심리학주의에 철두철미할 것 같은 후설이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는 책이 바로 논리연구 1이죠.
이건 심리학주의 비판이죠. 그래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이런 이제 심리학주의를 공부하고 수학과 논리학의 토대를 심리학의 두대라고 했던 훗설이 자신이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심리학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책이 바로 논리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전환하게 되는 데는 프레게의 비판과 영향이 컸던 거죠. 1894년에 프레게는 이 산술의 철학에 대한 서평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레게는 훗설이 집합적 결합이라고 하는 심리작용으로 수 개념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참으로 간주하는 것과 참인 것, 이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심리학주의는 심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하고 참인 것 자체를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심리적인 것, 주관적인 것,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 이거는 이제 주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의식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논리적인 것, 객관적인 것, 그리고 참인 것 자체, 이것은 이제 논리적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게에 따르면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심리학의 일부지만 참 그 자체는 순수한 논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심리학주의는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했고, 이런 이제 비판이 훗설을 깨워가지고 심리학주의에서 벗어나서 객관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레게뿐만 아니라 나트로프의 비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어떤 철학자들은 나트로프의 비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나트로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학주의는 한마디로 객관적 논리적 영역을 주관적 심리학 영역으로 이행한 부당한 이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객관적이고 논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을 주관적이고 심리적 영역으로 부당하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부당 이행이라는 거죠. 이게 뭐 대체로 이제 프레게가 구분 못한다. 객관적 논리적 영역과 주관적 심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나트로프는 부당하게 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별히 이제 볼차노라고 하는 분도 훗설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볼차노의 명제 자체,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작용과는 독립한 객관적인 명제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언제 말하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거라는 거죠. 명제 자체가 갖는 이런 의미 자체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자체는 명제 자체의 일종이고, 어떤 사람이 사고하고 엄표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은 이제 계속 그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 자체가 객관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훗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훗설은 순수 논리학 영역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순수 논리학의 이 영역은 순수 수학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존립하는 이념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인 영역이란 말은 뭐냐면 주관적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심리학주의에서 이 객관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영역으로서 이렇게 그 주관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영역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에서 다루는 헤아리고 보태고 곱하고 하는 이런 이제 작용은 머리에서 떠올리는 표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라고 하는 수는 누군가 1, 2, 3, 4, 5 이렇게 이제 헤아리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또 누가 5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가지는 표상도 아니라는 거죠. 이 5라는 것은 이념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도 순수 논리학에서의 판단도 참이라고 간주하는 작용이 아니고 이제 이념적 의미 통일초로서의 판단으로서 명제 그 자체라는 거죠. 이런 명제 그 자체, 볼차노가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명제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주관적인 심리작용과 구별되는 객관적 존재로서의 명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심적 작용, 표상 이런 걸 넘어서는 이런 이념적인 영역으로서의 이런 이제 영역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심리학주의적으로 수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시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주의 비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제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념적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립한다는 확신에서 이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심리학주의는 뭘 잘못했느냐? 의식작용과 의식 내용을 혼동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의 의식이 작용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의식 내용, 이걸 혼동하는 잘못을 심리학주의가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성되고 인과법칙의 규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용이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념적인 의미의 존재라는 거죠. 이런 대상의 존재를 믿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잘 파악하지 못했다. 심리학주의는 의식작용과 의식 내용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심리학주의는 또한 사고작용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필연성과 사고 내용의 논리적 필연성 사이의 원리적 차이를 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의식에서 객관적 진리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심리학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주의는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심리학주의 비판이 결국에는 이런 그 논리 연구 1에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후설은 심리학주의뿐만 아니라 딜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주의, 세계관학도 상대주의라고 비판하고요. 말년에는 물리학주의와 자연과학주의, 그리고 이제 그 근세 이후에 실증주의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그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흐름이 강조되다가 또 논리 연구 2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의 개념, 심리학적 분석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산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포함되어 가지고 수학과 논리학의 토대를 심리학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그 프레게, 나토로프, 볼차노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논의에 힘입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완전히 폐기하고 비판하고 완전히 이제 이런 그 객관주의적으로 이렇게 돌아선 이제 책을 내든 이게 바로 뭐냐면 논리연구 1이란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심리학주에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제 객관주의적인 그런 이제 느낌을 강하게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적 대상의 세계가 이념적인 종이고, 그래서 이제 주관과 무관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논리 연구 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는 주관과 이제 대상, 사이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서 이제 그 후설의 철학의 방향이 상당히 또 다르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논리 연구 2에서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 지향성이라든지 형상적 환원이라든지 뭐 또 이게 본질 직관이라고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바로 이런 이제 논리 연구 1까지의 이야기, 객관주의와 이념적 종을 강조하고 이념적 세계를 강조하고 그리고 심리학주의를 비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의 후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지향성과 본질 직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술적 심리학 시기의 후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